오늘 소개해줄 화가는요, 이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페르디낭 빅토르 외젠 들라크루아입니다. 들라크루아는 낭만주의 회화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명이에요. 낭만주의는 약간 좀 색채가 경계가 약간 모호하고 흐린 게 특징이에요. 전기적, 공상적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들라크루아의 그림에는 약간 고대 그리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미술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림 하나를 미리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지 좀 볼게요. 네, 이 작품은 사르다나팔루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 사르다나팔루스가 반란군한테 패배한 뒤에 장례용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그의 애첩이 이 왕의 뒤를 따랐다는 원래 그런 내용이 있는데 들라크루아는 이거를 약간 바꿔서 혼자 상상을 한 거야. 왕이 죽기 전에 자살을 결심을 하고 자살하기 직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마음먹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던, 총애하던 애첩들을 죽이고 자기가 좋아했던 동물들을 모두 죽이고 보물들을 파괴하고 죽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걸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침대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막 여자가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이미 침대에 널브러져 죽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색채가 강렬하고 역동적이고 딱 봐도 뭔가 막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낭만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들라크루아의 대표작은 아니지만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런 그가, 이 들라크루아가 오늘 소개해줄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프랑스 혁명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끌어가는 민중에게서 느꼈던 존경, 감동, 조국에 대한 애국심, 애정 이런 것들을 담아서 오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프랑스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자, 때는 1789년 무슨 일이 있었죠?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제 정치가 막을 내리게 됐죠. 이후 수십 년 동안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때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어. 중간에 나폴레옹이 황제 즉위식을 했다가 러시아 원정을 갔다가 이산이 아닌 게벼 하고 나왔다가 몰락을 했다가 혁명 세력이 막 파벌이 나뉘어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데 그 혼란을 틈타서 왕정 복고에 성공한 옛 왕족과 귀족들이 다시 한번 전제 정치를 되살려서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혼란을 틈타서 왕이 된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발음 조심해야 돼. 그가 바로 샤를 10세. 샤를 10세 아니고 샤를 10세. 샤를 10세. 이 샤를 10세는 누구냐면 프랑스 혁명 때 처형당한 루이 16세의 동생이에요. 그런 그가 1824년 루이 18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겁니다. 이 루이 10세는 입헌 정치를 인정하지 않고 프랑스를 절대왕정의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아주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당시 프랑스는 이미 상층 부르주아지가 귀족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샤를 10세가 구제도의 복귀를 원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반동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 세력이 그냥 지지 않아요.
반대 세력은 1830년 5월에 총선거 때 하원에 대량으로 진출합니다. 부르봉 왕가의 절대 왕정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하원에 대량 진출을 했는데 샤를 10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왕이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야, 의회 해산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회를 해산해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7월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7월 선거 때도 또다시 이 샤를 10세의 반대 세력이 다수를 점령해요. 그래서 결국 왕이 알제리 진출에 이 당시에 성공을 했는데 여세를 몰아서 강압수단을 취해버립니다. 1830년 7월 25일 날 소위 7월 칙령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출판 자유의 정지, 하원 해산, 선거 자격의 제한 이런 걸 둬요. 그래서 출판에도 자유가 없고 하원들도 전부 다 해산을 해야 되고 선거도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시민들이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7일에 파리 민중이 바리케이트를 치기 시작했고 곧 군대와 충돌을 시작했어요. 이를 7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28일 날 바리케이트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종래에는 금지되어 있었던 삼색기가 나부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프랑스 국기 있죠? 그 삼색기, 뭐 빨간색, 파란색, 흰색 있는 거 그게 원래는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가전이 격화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알제리 진출에 성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전부 다 알제리에 가 있는 거예요. 다 파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가전을 치를 병력이 부족해요. 탄약도 모자라요. 복잡한 시가지에서는 군인들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군인들 사이에서도 나는 절대왕정 싫어 라면서 배반자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형세가 점점점 정부 측에 불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9일 민중은 왕궁을 침입하였고 시가전은 정부 측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3일 만에 끝나요. 바리케이트로 싸웠던 이 민중과 그 지도자 가운데 공화주의자도 있었는데 입헌 왕정파의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이 오를레앙가의 루이 필리프를 추대를 해서 이 민중운동을 좀 잠재웠어요. 이 사람이 바로 루이 필리프입니다. 이 루이 필리프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루이 필리프의 별명은 시민왕, 프랑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렇게 루이 필리프 1세가 되어서 7월 왕정이 성립이 돼요. 근데 이 루이 필리프는 혁명으로 세워진 왕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시민들한테 되게 잘할 것 같고 진보적인 정치를 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지막에 엄청나게 이 산업혁명 같은 걸 제대로 조절을 못해가지고 마지막 독재자라고 불리다가 결국 혁명으로 다시 내려온 인물이에요. 75세인가? 70 몇 세에 다시 내려왔어요. 혁명으로. 아주 특이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7월 혁명은 벨기에 독립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빈 체제 하에 다른 제국 자유주의 운동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된 거예요. 이게 기본 배경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7월 혁명이 어떻게 생겼고 민중이 어떻게 분노를 했고 이게 배경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림 이야기를 해보자. 이 들라크로아와 그림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들라크로아의 아버지는 샤를 프랑수와 들라크로아예요. 1789년 대혁명 이후에 들어선 혁명정부와 나폴레옹 1 제정시대 때 정부 관료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이 16세의 처형할지 말지 여부를 하는 투표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아주 진보적인 정치인이 바로 이 들라크로아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이 들라크로아가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당시 통치자였던 샤를 10세가 왕정 복고를 통해서 들어왔었고 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처형당한 루이 16세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루이 16세의 처형을 찬성을 했고 이미 진보적으로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집안이 얼마나 이제 위험해졌겠어요. 샤를 10세가 올라오고 나서.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이 아주 불리했을 때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들라크로아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 형제인 샤를 앙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내가 이번에 시도하고 있는 건 현대적인 주제, 바리케이트야. 내가 조국을 위해 직접 길거리로 나가 총칼을 들고 싸우지는 못했지만 조국을 위해서 그림은 그릴 수 있어.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7월 혁명이 일어나고 7월 왕정이 탄생을 하고 이 주인공이었던 들라크로아는 당시 시민 봉기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이 자유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이 열정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미술로, 그림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리라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탄생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오늘의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림 한번 봅시다. 일단 사람들이 앞에 쓰러진 걸로 보아, 여기 밑에 쓰러졌죠? 한 번 충돌을 겪은 이후일 거예요. 그리고 뒤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불이 났거나 화약을 엄청나게 쓴 상황일 거예요. 아주 정신없는 상황이죠. 시가지에서 무기를 든 시민들이 쓰러진 사람을 넘어서 전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렬의 맨 앞에는 한 여인이 있는데 한쪽에는 총칼을 들고 한쪽에는 금지되었던 삼색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듯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색기는 1789년 이후에 금지가 되었다가 혁명이 발발하면서 다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항의 의미가 있어. 자유평등 박애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 한번 자세히 봅시다. 여자를 자세히 보면 옷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가슴이 훤히 드러나 있는데 아랑곳하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작품의 구도를 보면 상반신이 삼각형 구도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있어요. 이 삼각형 구도. 구도가 삼각형이고 가장 위쪽에는 여자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머나 남사스러워. 이 여자는 삼각형 구도의 맨 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람자로부터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 자세히 보면요. 머리가 그냥 묶은 게 아니에요. 머리에 뭔가 빨간색 거적대기 같은 걸 두르고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이거 사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프리기아라는 모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대 로마에서 노예가 해방되어서 자유민의 신분을 얻으면 이 모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 모자는 고대 로마 시절부터 해방과 자유를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은 자유의 모자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프리기아 모자는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 공화국의 핵심 가치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한때는 파리에서 이 모자를 쓴 여성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다른 특징을 한번 봅시다. 이 여인의 다른 특징 뭐가 있어요? 가슴을 훤히 드러내놓고 있고 또 무슨 특징이 있죠? 맨발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군데 왜 가슴을 드러내놓고 왜 맨발로 있는 거야? 알아봅시다. 이 들라크로아가 활동하던 당시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술 작품이 등장하는데 그 예술 작품 인물이 맨발일 경우 대부분이 신이거나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공화정 시대까지 실존 인물을 조각을 할 때는 그 대상의 생김새를 그대로 조각했어요. 미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사실주의. 뭐 사마귀가 있으면 사마귀를 표현하고 흉터가 있으면 흉터를 표현하고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같은 조각상이나 여신의 조각상들은 대부분이 맨발이에요. 미화하지 않는 대신에 맨발로 만들어서 대상을 신격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아, 여신이거나 신격화된 인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가슴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서양 그림에서 대부분 누드로 있거나 가슴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놓고 다니는 존재가 누구일까? 신이에요. 이 역시 신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은 비너스와 아도니스라는 작품인데요. 아도니스는 그냥 일반 인간, 그리고 이 아도니스라는 인물에 매달리는 건 사랑의 여신 비너스,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신발을 신고 있지만 여신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고 몸을 전부 다 노출한 채로 누드로 있죠.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 밀로의 비너스와 이 여자 약간 자세가 비슷해 보여요. 일명 콘트라포스토라고 하는 어깨와 골반을 연결하는 이 S자 곡선이 두드러지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것이라는 의미로 대칭적인 조화를 의미하는 이 콘트라포스토는 한쪽 무릎에 한쪽 발에 무게중심을 싣고 다른 쪽 무릎을 구부려서 S자 형태를 만들어서 신체가 정면에서 약간씩 틀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원래는 이게 남성상에 적용이 되어 있었던 건데 이게 나중에 점점점 여성상들에게도 특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 앞에 있는 여자는 프리기아 모자를 쓰고 있고요. 맨발이고요. 가슴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자유의 여신이라 불리는 마리안느. 이 마리안느를 그린 그림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여자가 딱 봐도 그냥 여신으로 보이진 않아요. 뭔가 여신이라고 하면 이런 것처럼 막 하얀 피부에 뭔가 막 인간 같지 않은 아름다운 외양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거나 막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은 몸에 그을음도 좀 묻어있는 것 같고 옷도 그렇게 막 신성해 보이지도 않고 투박한 외양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을 확대해보면 얼굴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다소 투박한 외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작품이 살롱에 출품이 되었을 때 품위 없는 여성이라는 비평을 듣기도 했어요. 자, 근데 들라크루아가 이렇게 그린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렸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왜 이렇게 품위 없는 여성으로 불릴 만큼 여신을 투박하게 그렸을까요? 여성성을 상징하기보다는 혁명의 정신을 표현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그녀를 신격화하는 상징은 아주 분명히 해놓되 정체성인 혁명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미의 기준을 버리고 전쟁 중인 사람인 것처럼 외모를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 프랑스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 마리안느가 있는데 딱 봐도 프리기아 모자 쓰고 있고 약간 비슷하죠? 근데 이 들라크루아는 100% 마리안느를 표현한 게 아니라 옷이 마리안느가 아니야. 옷을 보면 이거랑 비슷해 보인다, 그죠? 이건 뭘까요? 이거는 누구길래 옷을 이렇게 입고 있을까요? 똑같은 옷이에요. 이건 승리의 여신인 니케입니다. 니케의 옷을 입고 있는 프랑스의
여신, 자유의 여신 마리안느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의미가 아주 확실해지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인류를 향한 어떤 응원의 메시지 같은 겁니다. 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의 정체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을 드디어 여러분들 아시겠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에요. 이 작품의 이름. 그렇다면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이 여자 이외에 다른 인물들이 있어요. 자, 누가 있을까요? 누가 눈에 띕니까? 어떤 사람이 좀 더 눈에 띄죠? 중절모를 쓰고 있는 남자를 보거나 쌍권총을 들고 있는 아이를 보실 거예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보이는 사람, 이 정장 차림의 남자와 양손에 총을 들고 싸우는 이 남루한 옷의 소년이 보여요. 근데 이 남자 묘하게 들라크루아랑 닮은 것 같지 않나요? 본인을 그렸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100% 들라크루아가 자기를 표현을 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순 없지만 아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당시 혁명에는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림에서나마 참여하고 싶었던 들라크루아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단순히 각계각층에 있는 남자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중절모를 쓴 남자를 그린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를 보면 일단 중산층의 남자가 혁명에 참여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년이 보여요. 아, 소년은 쌍권총을 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주 남루한 옷의 이 소년 보면 아주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도, 노동계층의 사람들도 이 혁명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을 다룬 영화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영화 있지 않나요? 레미제라블이 있죠. 레미제라블에 보면 가브로슈라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입니다. 당시 친하게 지내던 빅토르 위고가 이 아이에게서 모티브를 얻어서 레미제라블의 가브로슈라는 구두 닦기 소년을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그 소년이 이 소년입니다. 자, 그래서 정반대의 옷을 입고 있는, 정반대를 표현한 인물이 대표적으로 따닥 보이는 걸로 보아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시가전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소년의 뒤로 보면 건물이 보여요. 그죠? 자, 이 건물 알아보시는 분 계신가요?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에요. 노트르담입니다. 자세히 보면, 아주 자세히 보면요, 이 종탑에도 삼색기가 나부끼고 있어요. 이거 삼색기입니다. 아주 깨알같이 그려놨죠. 자, 그리고 이 소년의 뒤쪽에 노트르담 대성당 밑에 보면 정말 깨알같이 뭐가 있어요. 크게 보실까요? 여기 보이세요? 이거? 이 조그만한 거? 뭐 다리인가? 뭐가 있는데? 까만 게 있는데, 그죠? 이거는 왕실 군대예요. 아주 임팩트 없지만 왕실의 군대까지 이렇게 여기에 그려 넣은 겁니다. 자, 안 보이는 뒤쪽은 이래요. 자, 그러면 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또 봅시다. 자, 앞에 보면 또 누가 보이나요? 앞에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누워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자,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 이 남자 벗고 있어요. 세상에나, 몰랐어? 벗고 있잖아. 바지가 없어. 남자가 하반신을 다 드러내놓고 누워있어요. 왜 그럴까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모습이 그리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요. 게다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셔츠랑 양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남자, 이 남자도 신발이 없어. 맨발이에요. 그리고 옷이 다 헤쳐져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약탈입니다. 뺏어간 거예요.
시가전에서 싸운 시민들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는 뭐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고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이 벗은 남자의 바로 위로 어떤 앳된 얼굴을 하고 있는 남자가 얼굴을 들이대고 있어요. 좀 더 밝게 볼까요? 이 남자가 뭔가 얼굴은 일반 시민같이 생겼는데 모자를 보면 모자가 좀 퀄이 높아요. 보통 시민들이라고 하면 이런 빵모자 같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남자 뭘까요? 왜 이런 모자 쓰고 있을까요? 당시 프랑스 왕실 군대의 모습입니다. 이 모자? 똑같이 생겼네요. 그쵸? 시민군이 왕실 군대를 약탈한 겁니다. 정규군의 모자를 뺏어 쓴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뺏어 쓰고 있는 이 남자의 위에 또 빵모자를 쓰고 있는 일반인 남자가 아주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칼은 또 뭘까요? 정답이에요. 프랑스 정규군의 칼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칼도 약탈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가브로슈 그 소년을 한번 봅시다. 소년도 자세히 한번 봐요. 뭔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소년이 메고 있는 저 가방, 왕실 군대의 문장이에요. 샤를 10세의 문장이 수놓인 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이 주머니는 왕의 병사들이 총알이나 화약을 담는 용도로 썼던 주머니예요. 그래서 이 누워있는 남자 중에 바지가 벗겨진 남자는 아마 시민군이었을 거예요. 셔츠가 딱 보면 그냥 일반 셔츠 같아 보이죠? 자, 근데 시민혁명군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면서 시민혁명군의 말로가 상당히 비참하고 초라해요. 심지어 위를 벗겨간 것도 아니고 아랫도리를 다 벗겨갔어요. 팬티까지요. 화가는 분명히 이 그림을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는 의미로 그렸을 텐데 아까 여신의 옷도 니케 옷을 입혔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시민혁명군의 위대한 승리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 시민혁명군은 정규군에 비해서 물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무기의 위력 역시 극도로 미미했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투 중에 죽은 사람들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가져갔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이겨야 하니까요. 그리고 새 시대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시민혁명군이 아주 숭고한 희생정신을 통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냥 자유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처절하게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이 혁명의 본질을 들라크로아는 그리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그림이 그려진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그림이 공개된 이후 7월 혁명이라 불리는 이 3일간의 무력 투쟁 이후에 올라온 루이 필리프 1세는 이 작품이 공개되자마자 비싼 값에 그림을 사들였어요. 오, 알아본 건가 봐요. 그죠? 아니에요. 일단 실각한 샤를 10세와 왕당파가 보기에는 이 그림이 자신들의 패배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새로 정권을 잡은 루이 필리프와 그의 지인들이 보기에는 자신의 집권을 도운 시민혁명군이긴 했지만 아주 그들의 뭔가 막 찬란한 승리가 아니라 밑에 막 바지 벗겨지고 누워있고 막 사람들 물건 약탈하고 모자 쓰고 있고 뒤에서 막 얍삽하게 막 이러고 있고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서 시민군 약탈하고 왕의 정규군을 약탈하고 얼레벌레 모인 집단 같아 보여서 자신들을 깎아내리는 것 같아 보였기에 기분이 그리 좋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혁명의 주체였던 시민계급들은 어땠을까요?
혁명의 위협을 이룬 이들을 마치 폭도나 약탈자처럼 그려놨죠. 심지어 자유의 여신마저 여신처럼 그려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품이 없다, 이게 무슨 여신이냐 라며 분노를 했고 상당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급하게 사들인 거예요. 대중들이 보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루이 필리프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참을 고심을 하다가 미술품 창고에 짱 박아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좀 사그라들자 슬쩍 들라크루아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이 작품은 세상 사람들한테 나중에 다시 공개가 됐는데 그건 들라크루아가 세상을 떠난 뒤, 몇 년 뒤의 일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들라크루아가 사망하고 난 뒤에 공개된 이 그림은 처음과 달리 아주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컨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